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아침 박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 하셨나요? 못하셨다면 수요일 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수 언론의 뉴스나 또는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론조사를 모르는 기간 동안 초박빙이다. 선거가 요동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그분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평론가분들이 전국 선거를 내부에서 제대로 보신 적 있을까요? 선거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치에서는 정치적 성향 또는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마음먹은 대로 투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대로 그대로 됩니다. 투표 혹시 안 하셨다면 수요일은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인사이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와 함께하는 영식당. 이분 일일 영식 하시는 분인데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진걸 소장과 박영선 언론위원장과 함께하는 총선 민생검증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 시작인데 월요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월요일 뉴스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안들만 정리해 드립니다. 전현주 뉴스 토마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 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습니다. 21대 총선보다 4.59%포인트 높은 수준인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1.19%로 전남이었고 전북과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25.6%를 기록한 대구였습니다. 높은 사전투표를 두고 여야의 셈법도 저마다 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통상적으로 사전투표에 미온적이었던 TK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직전 총선 대비 높았던 점을 근거로 들면서 보수층 결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본투표장으로 더 많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는 입장인데요. 특히나 텃밭인 호남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확인된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최근 호남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강했던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도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각 정당과 언론은 사전투표율이 35%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호남의 투표율은 높고 대구의 투표율은 낮다. 여러분들 이런 통계를 보시면서요. 어디가 결집했는지 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또 재미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대파인데요.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또 인증샷을 남긴다, 못 남긴다. 이걸로 또 굉장히 또 현장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파 875원 발언 이후 이 대파는 총선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되기도 했고 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사가 지난 5일 한국 총선 이슈를 다루는 기사에서도 그린 어니언, 이 대파를 첫 머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서 사전투표소 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야당 지지층에게는 이 대파 인증샷이 유의처럼 퍼져나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입틀막에 이은 파틀막이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동안 SNS를 보면 대파 모양 펜을 가져가거나 대파를 차 와이퍼에 끼워놓는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선관위는 6일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대파든 다른 무엇이 됐든 투표소 반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반감은 확산된 후였습니다. 또 시민들은 디올백을 맨 사람도 그럼 투표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저격하면서 종이 가방에 해당 로고를 적은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유세장에서도 이 대파와 가짜 명품 가방은 주요 소품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는 경인 용의시 유세 현장에서 한 지지자가 헬멧에 대파를 붙여 만든 소품을 들고서 투표소에 들어갈 때 대파는 가져가면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 대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서 목청을 높였고 조국 대표도 대파 팻말을 들고 유세를 진행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에 나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 대파혁명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에 대파 농사 짓는 분들에게 매출이라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이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이 바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각 당의 막판 유세전 주로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총선전 마지막 휴일인 지난 주말 여야는 막판 유세 총력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과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서 진짜 충청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여당의 중진 후보들의 행보였는데요. 이들은 마지막 휴일 유세까지 반납하면서 기자회견에 자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질책하셔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저지선을 주신다면 이제 국회에서 정말 국민의 마음에 또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정부와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권성동 의원도 기자회견에 자청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락만 계산하면서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거다. 이들이 만들어갈 시대는 다름 아닌 극단의 시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극단적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힘뿐입니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연일 정권 심판론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영상 없나요? 네. 네네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의 메시지와 일정을 보면은 전략이 나옵니다. 이 두 야당 대표와 여당 비대위원장이 어디를 갔는가 보시면 그 지역이 접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도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고요. 조만간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총선 끝나고 나면 뭔가 좀 다른 흐름이 생길까요?
네,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의협 비대위가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어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4일에 이뤄졌던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화였다기보다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7가지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전공의가 호응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면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요구는 여전히 원점 재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해당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남을 가졌던 박단 위원장은 이날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라고만 한 채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갈등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갈등 속에 우리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런 흐름이 생기면은 휴강 중이든 수업이 다시 재개된다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다시 참여하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나요? 네,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월부터 휴강 중이었던 의대들 중에서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여름방학을 당겨 쓰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경북대와 전북대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공지했고요. 전남대도 이달 중순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강이 계속 뒤로 밀려서 수업과 시험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교수와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급생이 많아진다면 추후 의사 수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의사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당국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영식당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 시사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코너입니다. 시사 양이 많을 때는 하루에 밥을 한 끼도 못 먹는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코너명을 영식당으로 지었는데 YOUNG 영인가요? 아니면은 제로에서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둘 다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코너명을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사실은 원래 저희 코너가 대담한 대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인간 자체가 그렇게 대담한 인간이 아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월요일마다 대담해져야 되나, 그 압박이 있었는데, 코너 이름이 바뀌면서 그냥 식당 같이 하자. 식당 운영하듯이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재밌게 하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그
죄송합니다. 대담한 대담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영식적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사전 투표 하셨어요? 예, 저는 뭐 일찌감치 했는데 사전 투표장 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그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시고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뜨거운 열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줄 서서 했거든요. 관내 투표했는데 줄 서서 한 20분 넘게 기다려보면서 투표를 하면서 이번에 투표율이 심상치 않겠다 싶었는데 역대 그 아무튼 기록을 또 갱신을 하면서 이번 총선 본 투표율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본투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이게 31.28%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70% 아주 가깝게 갈 것 같은데 70%를 넘느냐 마느냐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뭐 우리 박신영 앵커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셨을 텐데 저는 70%를 아주 가까스로 넘기지 않을까. 넘긴다. 넘기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까스로 못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70%까지는 좀 가깝게는 간다고 저는 보시는 막 68% 정도 예측을 했는데 네네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다음 예. 주부터 진행하는데 이분이 예. 70% 넘는다고 예. 강력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박지훈 변호사랑 방송을 같이 했는데 아주 너끈히 넘길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너끈히 넘기는 정도면 23% 혹은 70대 중반까지는 가야. 그러니까 대선이 77%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래도 70% 아주 가까스로 넘기는 김민석 그 상황실장이 민주당 상황실장이 71% 정도 예상했던데 네네. 이분이 신기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혹시 저하고 내기할 생각은 있어요? 제가 내기를 하면 많이 지는 편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네. 내기는 좀 예. 저는 사실은 예. 어떤 흐름을 봤냐면요. 네. 사전에 투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라고 하는 데서 한 10% 정도 빠져요. 평균적으로 보면 역대로. 예, 그래서 투표할 용의가 있다는 분들이 한 78%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10% 빼서 68%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예측을. 네네. 근데 또 그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것도 같고. 아니 저는 이제 늘 이제 통계와 예. 과거의 흐름에 기초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아까도 이제 박진영 앵커께서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결집했는지 좀 참고해서 보면 네네.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비교해봤을 때 특히 사전 투표만 놓고 봤을 때 전국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떨어진 곳이 한 지역밖에 없어요.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사전 투표율이 다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어떤 지역이 결집했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버려서 이 흐름이 본 투표율까지 이어진다면 투표율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총선과 비교해봤을 때 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대선만큼 근접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대로 70%를 상회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대목인데 오랜 기간 정치 고관여층이었던 분들은 이 70%를 뭐랄까 되게 높은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것 같고 저처럼 이제 밑바닥 민심 전문가라든지 제3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는 감은 오는데 70%를 아주 살짝 넘기는 정도로 아마 언저리? 예,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언저리란 표현은 70%도 전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69, 71 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아마 투표율이 마감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세 사람의 쓰리박에 예. 내기가 성립되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는 겉들이, 겉들이고요. 겉들이라는 표현에 우리 집중합니다. 예. 언저리. 예, 저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사실은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이 예, 맞출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까? 좀 낮아도 되고 좀 높아도 되거든. 언저리니까. 그 중간에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전 투표율의 의미가 결론적으로는 이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에 높기도 하고 1년 10개월 동안 대통령 지지도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견고하게 부정 지지도는 높고 긍정 지지도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 오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 선거인으로 유권자로 참여하시느냐 또 결집하느냐를 지켜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 또 뭐 회초리
뭐 몽둥이를 들고 싶어하는 그 유권자들이 많이 또 쏟아져 나왔다고 또 보고요. 더불어서 그 갤럽 조사가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고 보는데 야권,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느냐, 여당이 이겼으면 좋겠느냐를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야권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쪽이 50%를 가까스로 넘거나 뭐 기존의 조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40대 후반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중도무당층 표심도 야권 지지 쪽에 좀 쏠려 있다. 야권 지지 혹은 정권 심판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봤을 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 지난 총선과 지지난 총선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결집돼 있는 선거라고 보는 것이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네. 그렇고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다,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이걸로 평가를 하는데 예. 연세에 있으신 분들도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지, 호남 사투리를 쓰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대별로도 우리가 곱씹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본투표 함까지 다 열어보고 전체 결과가 나와야 이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전투표 자체로만 놓고도 분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러 이제 분석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분명히 이 투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꽂힌 투표이니까요. 재밌게 좀 선거를 즐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예, 예. 뭐 대파 들고 춤 좀 출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사건은 MBC에서 복면가왕 9주년 기념 특집을 하기로 했는데 구자가 특정 정당 번호와 겹친다고 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가 차릅니다. 저는 이번에 좀 웃기지만 슬프다고 해서 우픈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네, 네. 앞서 언급하신 대파의 경우에는 좀 풍선 효과를 선관위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막아내니까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물론 투표소에서 홍보나 뭐 유세 행위를 못하는 거니까 상징적인 물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경고를 줄 수 있고 제지를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대파가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지금의 시기가 2024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픈 것 같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결론적으로 별다른 대응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면 이런 풍선 효과도 없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대파 렐레가 있었잖아요. 네. 대파 볼펜, 뭐 대파 그림이 있는 쇼핑백, 대파 머리띠, 혹은 뭐 쪽파는 되는 거냐. 심지어 투표장에 디올백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종이백에다가 디올이라고 써서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치적 표현물로 규정할 것이냐는 그런 해석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일단 입을 뻥끗하는 순간 뭔가 좀 혼탁해진 느낌도 있고, 풍자와 해악이 더한 선거전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뭐 유권자분들이 평가하실 대목이긴 한데요. 더불어서 어떤 재미난 분석까지 있었냐면 예전에 수원 삼성이라는 팀에 네네. 김건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9번 선수. 예, 근데 이제 9번인데 그때 당시에 스폰서가 도이치모터스를 그렇습니까?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보면은 등번호가 9번이고 이름이 김건희가 써져 있는데 그 위에 도이치모터스가 써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 중에 만약에 이 유니폼을 투표장에 입고 가면 이건 정치적 표현물이냐 아니냐 이걸 해석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우픈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9번이니까 또 애매하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뭐 2번이면 괜찮은 건지 그건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네. 색깔 자체가 수원 삼성이 파란색 유니폼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당장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유니폼이 있었던 유권자가 있었다 한다면 투표장에 그걸 입고 가면 그게 정치적 표현물이냐, 이제 이런 해석의 문제가 달리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뭐 초밥을 사들고 가겠다, 네.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선관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대파를 규정해 버리니까 선거에 본의 아니게 또 영향을 끼쳐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것도 참 우픈일이다 싶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MBC 복면가왕 9주년은 저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이어가지고요. 근데 다만 히스토리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선방위가 MBC 일기예보 보도를 중징계를 하면서 1. 네, 1번. 그러니까 이제 그 1번이 아니라
미세먼지 1마이크로그램. 그렇죠. 네. 이거를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선방위에 민원을 넣은 게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뒤늦게 밝혀졌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MBC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을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평가를 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9주년 예고 방송을 저도 봤는데 9라는 숫자가 유독 들어가고요. 은하철도 999를 부르는 대목도 있었는가 봐요. 은하철도 999니까 네, 그러니까 9주년이라서 9가 들어가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9주년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방송 편성을 할 수 있었던 대목인데 만약에 이게 방송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미세먼지 1마이크로그램도 문제를 삼는데 은하철도 999를 문제를 안 삼겠느냐. 그럼 당연히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MBC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결방시키고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 근데 여당에서도 이 은하철 그 복면거왕 방송을 미루지 말고 해라라는 요구를 또 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 아무튼 여권 쪽에는 저는 뭐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방영하라고 실제 대변인이 논평을 낼 정도라면 미세먼지 1 방송은 왜 굳이 민원을 넣었는지 그 대목을 꼭 짚고 싶네요. 네. 이거 이제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자기 검열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분위기. 예. 영향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 정당과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선관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이 보통 우리가 공기가 귀하다, 물이 귀하다 예.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못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없어져야 느끼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관위가 우리의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삶에 과잉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선관위 없애야 합니다. 아, 선관위를 없애야 된다. 표현이 좀 과한데요. 예.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의 이 기능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저처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근데 또 뭐 해석의 여지를 두고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대목도 우리가 분명히 곱씹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기예보에 숫자가 뜬다고 한들 그거를 그렇죠. 제지한다는 것은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 선방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방심위 산하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제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KBS 뉴스9의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타이틀 돌 때 9라는 숫자가 파랗게 돌거든요. 굉장히 크게 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예고편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출구 없는 매력의 대결 해가지고 출 9자 할 때 그걸 또 숫자 9자로 쓰거든요. 네. 그런 자막에 대한 표현의 자유. 방송에서 어떤 노래를 선정해서 부를 자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지하기 때문에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 되고 일기예보는 일기예보대로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심하게 제지를 하고 그런 빌미를 방송사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제지하는 기관에서 너무 색깔을 갖고 재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라도 선거 역사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소설은 이제 우리가 1984 조지 오웰의 소설을 통제된 사회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빅브라더. 예. 실제로 정당보다 선관위가 더 위에 있는 지금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직원도 제일 많고요. 예. 제가 프랑스 선관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30명 앉아 있습니다. 네. 선거 때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 나오고 자원봉사자들 지원해가지고 선거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일상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예. 정당이 하는 기능들을 본인들이 하려고 해요. 아, 이 국민들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도 선관위에서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조직을 키우고 있어요. 이게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정치 활동을 대해서 감시하고 규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감시하고 규제하는 곳이 커지면 이게 독재예요. 이게 억압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선관위가 억압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떠오른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예전에 선거했을 때 인증샷 같은 걸 릴레이를 하게 되면 그 릴레이조차도 뭐 1번으로 하든지 손가락을 1로 하든지 2로 하든지 이런 것까지 제지를 해 오다가 이제는 많은 어떤 그 여지를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많이 넓혀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사에서 어떤 자막을 달거나
어떤 숫자를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제지를 한다는 것은 저는 2024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박준영 앵커님 말씀대로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시대를 좀 역행하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 없애버려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존재하느냐. 예. 일상적으로 저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딴 이야기로 잠깐 흘렀는데요. 선거 전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를 어디를 가냐면요. 대전, 충남, 공주, 당진 이런 쪽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가서는 범죄자들이 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0석을 막아달라.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표 결집을 위한 엄살인지 아니면은요 실제로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둘 다인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말한 걸 좀 곱씹어 보면 이게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게 이건 법조인이신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걸 제가 뭐 지금 몇 달이 아니라 지금 1년 10개월째 짚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짚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독재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쪽에서 검찰 독재 주장하고 조국혁신당 쪽에서 검찰 독재 정권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어불성설이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실제 독재를 했다는 실체가 있는 거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민주당 쪽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그동안 독재를 했다는 거냐는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같은 논리라면 범죄자들이 민심을 무시하고 있다. 독재는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게 독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민심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여론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그동안 딱히 언급을 안 드렸었던지라 이건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가 독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독재가 되는지 제가 이제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검찰 독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회 독재가 가능하냐? 행정부가 멀쩡히 있고 그리고 국회가 심지어 그동안 180석 이상의 다수 국회로 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재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나경원 후보나 뭐 한동훈 대표나 여당의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치 야당 다수가 되면 국회 독재가 가능할 것처럼 규정하시지만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뭐 국회라는 곳은 여야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곳이고 지지층, 그러니까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수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이 의회에서 독재가 가능하냐 이 대목을 꼭 꼽고 싶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동안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응당 통과돼야 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가 돼 왔던 전국이잖아요. 그렇죠. 180석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이태원 참사 법안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지금 이제 운운하신다면 글쎄요. 지금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지점을 평가하고 어떻게 지금의 정권을 바라봐왔고 그간의 국회를 어떻게 걱정해왔고 우려해왔는지를 평가받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앞서 박준영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런 발언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제 국민의힘이 열세에 있다는 부분은 제가 재밌게 본 대목인데 골든 크로스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지역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몇 곳이 열세이고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골든 크로스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간 이겨야 되는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그간 열세였다라는 거를 본인 입 밖으로 내뱉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열세였다라는 부분을 짚기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줘야 이 골든 크로스가 확실하게 벌어진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거라서 두 가지 다 읍소도 하면서 동시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짚는 대목이라고 저는 뭐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200석은 결국은 거부권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200석은 거부권.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개헌 저지선.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200석이 넘어가면 안 된다. 200석을 막아달라라는 대목이겠죠. 네. 그러면은 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거 하면 되겠네요. 200석이 넘어가면은 개헌을 하고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시키고 예. 탄핵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네. 국회 독재라는 말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는 집행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독재라는 표현은 성립되지 않고요. 내각제라면은 의회 독재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에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 부산대병원이죠. 권역별 외상센터를 방문해가지고 7천억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잉 선거 개입이다. 예.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저는 이게 대통령이 부산에 우리 박진영 앵커께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사를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부산에 대통령이 사전투표하러 가는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재밌는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말이 봤고요. 없어.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는 대통령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총선에서 지역에 내려가서 사전 투표를 하셨던 대통령은 처음이고, 이것이 이제 관권 선거 내지는 선거 개입에 대한 뭐 의혹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간 것 자체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 아니었냐라고 전 평가를 하고 있고, 부산에 가서 예산 지원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뭐 일정이 부산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내려가서 사전 투표한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뭐 강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믿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세 가지 짚고 싶은데, 일단 부산으로 향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전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산대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예산 지원한다. 이건 뭐 동일하게 부산 유권자들의 민심도 자극하지만 지금 의정 갈등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의료계에 관심이 지대한지를 보여주는 행위여서 이 부분도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뭐 전국 단위 이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뭐 지역 이슈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부산에 왜 영향을 끼치려고 할까? 이거는 뭐 부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봐서 여론조사 지표가 여당 쪽이 그간 안 좋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구설에 오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짚고 싶은 부분 중에는 사전투표를 혼자 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우리 정치사에 대통령이 투표를 하는데 결혼하시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통령 내외가 투표를 함께 하지 않았던 경우가 이번에 유일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디 있는 거지? 떠올리네. 그러니까요. 안 와도 떠올리게 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없는 걸 보고 여사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한 유권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 아까 저희가 짚었던 이 선관위가 대파 논란을 건드려서 풍선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네네. 대통령이 부산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김건희 여사 어디 갔느냐? 디올백 사태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지. 왜 안 나오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이 대목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더불어서 다시 묻게 됩니다. 영부인은 그럼 언제 투표를 하는 거지? 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까? 부재자 신고해서 우편 투표를 하나 어디서? 아니 부재자 신고는 안 하셨겠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에 등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투표에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해야 될 텐데 또 안 나오게 되면 만약에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부인이 투표를 안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글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유권자들에게는 또 떠오르게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를 또 낳게 됐다. 이것이 이제 잘 하려고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또 논란을 만들게 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여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뭐 저는 두고두고 또 평가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로 부산대병원을 방문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그 대목보다는 아까 언급해드린 후자의 대목이 오히려 더 불거지는 거 아니겠느냐. 세심한 고려 없이 추진하는 것에 논란이 뒤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런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정치인의 일정과 메시지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투표한 게
도움은 될까요? 부산 선거에 도움은 될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언급했을 때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낮은 적이 없는 상황이고 부정 지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더불어 언급하자면 부산, 뭐 전국 단위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실제 공보물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은 후보가 많을까요? 넣지 않은 후보가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본인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이 대통령 얼굴을 함께 넣은 곳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전국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안 넣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후보들 본인들조차 대통령 얼굴이 도움이 안 된다는 해석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열심히 뛰어당기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뭐 선거운동을 지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셔가지고. 예. 네. 자, 의정 갈등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의사들 문제에 대해서 예. 이 어떤 분이 천공을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천공이라는 분이 또 이 만남을 거절했어요. 예. 이것 자체가 그러면은 천공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뭐 하나의 그게 되나요? 예, 저는 뉴 노멀 시대를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간에 이분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것도 슬프고요. 왜 굳이 천공 얘기를 정치 시사 이슈를 다루는 곳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가가 첫 번째로 슬프고 두 번째로 이분이 뭐 어떤 전문 영역이나 전문가이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분이 어떤 정치 현안의 또한 전문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주목을 받아서 저는 이 시대의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천공이라는 분이 등장하는 것이 매우 슬프고요. 아무튼 이게 정부 여당의 타격이냐 아니면 뭐 반대로 좋으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봐요. 이분이 등장하는 거는 정부 여당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까 자주 등장하거나 대통령실이 어떠한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 선거 국면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했잖아요. 이분이 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이 돼서 이분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야, 그런 측면에서 천공이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리인도 아니고 정치 현안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도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일부 유권자가 천공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관심이 쏠려야 되는 대목이 오히려 역분산된다. 네. 이런 측면이 선거에선 유리하게 평가된다라고 저는 보고 반대로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저는 정부 쪽에서 말이 바뀌었던 것도 사실인지라 이분이 등장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한 명의 전문가로서 해법을 실제 제시하고 있거든요. 좀 타협을 해라. 이 대목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목소리는 저는 일견 들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도 좀 양보를 하고 의사들도 양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길을 제시해 달라라는 목소리는 들을만 한데 다만 저는 이분이 이제 역순이시고 무속인이기 때문에 정치면에 등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제 이 대목은 반드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희가 아무리 타협하라고 해도 타협 이야기 안 나오다가 천공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정부의 입장이 좀 타협적으로 바뀌는 건 같긴 해요. 그걸 좀 오묘하긴 한데 그렇죠. 과연 이런 목소리가 오묘한 게 무속이에요. 뭐 그렇긴 합니다. 그게 과연 천공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이 타이밍 자체가 좀 늘 오묘해서 이분이 뭐라도 한 목소리 내서 이 타협의 여지를 열어준다면 여론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고마워야 되는 시점이라. 천공에게 왜냐하면 고마워해야 된다. 천공에게 고마워한다기보다는 그 목소리에 그냥 저는 평가를 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참 기가 찹니다. 예. 천공을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뤄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현실이 기가 찹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혹시라도 이 판세가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뭐 이 변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요? 저는 막판 변수는 딱 하나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네.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을 하느냐. 즉, 뭐 전통적인 보수층, 내가 이제 적극 투표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샤이 보수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래서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조망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샤이 보수층이 결집하거나 투표 중에 대거 쏟아져 나온다면 아마 이것은 여권 대다수가 이제 바라는 그런 결론이겠습니다만 샤이 보수층의 역할 얼마나 대대적으로 이번에 해주느냐가 이번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이미 여권 열세 패색이 짙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게 2주 전부터 등장했거든요. 이게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근데 그렇기도 하고 더불어서 여권 인사들이 유세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선거에서 대표적으로 들어맞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구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당 대표가 해버렸던 거 첫 번째, 읍소를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믿지 마라. 네. 라는 게 입으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남탓, 과도한 야당 비판, 과도한 수위의 표현들. 이거 등장하면은 대부분 이거를 먼저 제기한 쪽이 패색이 짙고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가 고스란히 나와 버렸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여권 열세라는 게 언론의 분석처럼 들어맞아 가는구나라 생각했는데 막판 변수는 결국 샤이 보수의 집결 빼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론될 게 없겠다. 그러니까 아까 박진영 앵커가 짚어주신 대로 대세론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경천동지할 만한 변수가 아니고서는 선거전을 뒤집기가 어려운데 여권 쪽에서 기대해 볼 만한 하나의 변수는 샤이 보수의 결집 빼고는 어렵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일일 영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이제 진짜 고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생점검 저희가 또 놓칠 수는 없죠. 안진걸 소장님과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 모시고 민생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민생 현장 점검인데요. 총선에 나온 정책들을 저희가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보려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하고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영선 위원장님은 처음이죠?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마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 빼고 앞으로 네, 네. 네, 박영선 예, 예, 위원장님만 예. 나오시는 걸로. 매주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 겸 운영위원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사실- 빠지시는 거는 예. 관계없습니까? 민생경제연구소를 넘어서서 네네. 대한민국 시민사회 가장 치열한 네. 역량 있는 일꾼이십니다. 예. 네. 진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겸손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칭찬해 주셔서 겸손한 감사합니다. 척이라도 해야죠. 겸손은 힘들다. 예, 아니 겸손 쉬워요. 네. 사람이 겸손해야죠. 대박영선 TV라고 유튜브도 운영하시는데 네, 예. 전 박영선 전 장관하고 이름이 겹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박영선 TV인데 이름을 재밌게 바꾼 다음부터 대박이 났어요. 예, 우리 뉴스토마토 TV도 빨리 100만 돌파해야 되고 네네. 이제 저희도 안진걸 TV, 대박영선 TV도 열심히 뉴스토마토와 함께 시민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유세 지원도 다니신다고 했는데 현장 다니시면 분위기가 어때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어려운 그 경합 지역은 현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어떨까 하고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선거 메시지나 공약이나 후보 캠프가 이제 경합층이나 또 충청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쓰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현장을 가보고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런 용어들로 사실은 보령 사천의 나소열 후보님, 그리고 옥천, 박덕흠 지역구인 옥천, 그다음 청주 서원 이런 곳들 또한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 동료 운동 때문에 재래시장도 돌고 마을 읍면동도 갔었는데요. 이렇게 방앗간이나 미장원에 가서 문 열고 이렇게 할머니들 인사드리면은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엄지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읍면동 단위에서까지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김건희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할머니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분노, 화가 났음을 동네 골목까지 다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선거 기간이었고요. 엊그제는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네. 강릉에 김중남 후보 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권성동 후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강릉 분위기 또한 심상치가 않았어요. 뭐 지나가시는 시민들, 차량들, 뭐 버스, 트럭 여기서도 다 기호 1번 손을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워낙 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우리가 그 여론조사로만 봐왔던 그 분위기가 아니라 몸으로 체감하는 손을 잡으면서 느끼는 후보들이 느끼는 그 분위기가 저희가 지원 유세간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옮겨지고 있어서 사전투표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10일을 또 기다리고 있는 투표장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자, 뭐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민생 이야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회에 걸쳐서 민생 토론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뭐 예산 수요가 이걸 다 하게 되면 뭐 몇백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두 분께서는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여기 지난해까지 공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는 민생과 토론이 다 없었다. 한마디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이 없고 토론이 없는 용어만 민생 토론회였는데 토론은 없었네요, 진짜. 네. 일방적으로 민생도 없고 발표만 토론도 했네요. 없고 네. 그러니까 59분 대통령이 59분간 말을 했고 또 관계자들 몇 명을 이렇게 배석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며 상호 질의응답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대통령의 독주, 독재, 독선 그거를 그냥 전국적으로 24차례나 국가행정부 기관 등을 동원해 다녔던 행정력 낭비이고 그리고 이 공안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한 게 기존 공약의 재탕 전 정부에 세웠던 공약들이 뭐 대구 통합공항, 그다음 가덕도 공항 이런 것들은 다 법으로 이미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는 이번 토론회가 정말 내 삶이 바뀌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토론회였다. 기억나는 것 자체가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다. 기억이 아예 안 나네요. 네, 없습니다. 네, 저는 안진걸 기억나는 거 소장님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앞두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전에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지역 한번 갔다가 당시 국민의힘당에서 얼마나 항의라고 조중동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더 이상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서 다음에 지역을 안 갔습니다. 근데 뭐 24번을 하고 또 뭐 점검회의도 하고 부산도 아까 박영식 말한 부산도 막 갔는데
기억나는 건 그린벨트 해제가 하나 기억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파괴가 심각하고 대기질 오염도 정말 심각해서 그린벨트, 박정희 정권에서 그나마 잘한 게 그린벨트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파괴하겠다는 것이냐. 전국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가 땅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냐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공약이었다. 마침 남양주 왕숙지구에 김건희, 최은수 일가의 땅이 굉장히 큰 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린벨트가 최근에 해제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주 근접한 거리에 개발 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때문에도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못지않은 지금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총선에 개입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을 24번을 돌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정말 대한민국 환경과 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될 이 금수강산에 그린벨트까지 마구 해제하겠다. 이건 베스트는 못 찾겠고요. 워스트 오브 워스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고 그나마 좋은 공약은 뭐 한동훈 국민의힘 이제 정부 여당을 묶어서 이야기하면요. 다자녀 그러니까 3자녀 이상의 지방에게는 등록금을 전면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면제해주겠다. 네. 원래 야당과 진보 진영이 계속 많이 저희들이 내던 공약이죠. 주장했던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건 저는 정부 여당을 우리가 호되게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민생정이 나오면 그걸 얼른 야당이나 진보 시민단체 받아야 됩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여야가 이번 총선 끝나고 원래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좋은 공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캐치해서 밀어붙이자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민생토론회에서 공약으로 울산에서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사실은 또 의미 있는 행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대통령의 진위가 정확히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목일 행사를 맞아서 또 식목일 행사에 참여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전혀 다른 또 말을 했어요.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선대가 푸른 숲을 만든 걸 잘 관리해. 우리가 이후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 삶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살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3일 전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했던 그린벨트 해제와 그리고 식목일 날 했던 발언이 대통령이 본인이 한 발언마저도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과 공약들이 민생 토론회에 했던 발언들이 자리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했던 말들이 늘 원칙과 일관성이 아예 없는 거여서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네. 약간 덧붙이면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박진영 앵커께서 대구 전문가니까 갑자기 팔공산에 벤치를 늘리겠다는 발표도 합니다. 뭘 늘려요? 팔공산에 벤치도 늘리겠다. 벤츠? 벤치. 의자. 네. 아니 대통령이 그게 대통령.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케이블카도 늘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 심지어 803 벤치까지 막 이야기를 하던데 선거 개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이 분석해 보니까 분석을 잘했더라고요. 그 지역의 여당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요, 그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공약을 더 거대하게 포장해 주는 일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이건 노골적인 관건 선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몇백조로 하셨는데 지금 분석에 하면 1000조에서 2000조 정도 드는 거로 나와요. 이분이 발표한 걸 다 이행하려면. 근데 지금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50조고요. 그것도 긴축해서 쓴다고 그러고 작년에 세수가 52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도 펑크가 날 겁니다. 사방팔방에서 계속 부자 감세하고 대기업 감세해 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1000조, 2000조를 씁니까? 그러니까 민생도 아니고 토론도 아닌 민생 토론회였지만 뻥을 엄청 치고 다녔다. 이런 풍자도 지금 세간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개최했다면 이게 이제 관권 선거 의혹이 됩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예결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부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면은 국가 조직이 붕괴되는 거예요. 정부를 국민들이 양치기 소년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다. 제가 그 말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여당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공약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에 이야기했죠.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게 그나마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세종시 이전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던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그거를 20년간 제대로 발목 잡게 하고 뭐든지 이렇게 방해해왔던 게 지금 집권 국민의힘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 2주 앞두고 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점검도 못하고 한 또 선거용 충청도권을 위한 무슨 연속인 거죠. 계속적으로. 한동훈의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왔던 이 방해에 대한 먼저 사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당연히 뭐 그 자체로는 국회든 서울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물론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나중 일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남북 관계가 국토 균형 발전에서 전국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서울대학 육사부터 제일 먼저 내려보내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여의도 선거가 지금 가불인데 국민의힘이 지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충청권도 격전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급조해서 내놓은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박영선 언론이 잘 지적한 것처럼 세종시 행정소 이전할 때 그걸 극렬하게 반대하고 헌법소원 내가지고 뭐 반수법범상 서울은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정말 제가 헌법 교과서 어렸을 때 봤는데 거기 보면 맨 앞쪽에 한 요 정도 분량의 관수원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명문헌법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이라고. 예, 그러니까 명문헌법이고 성문헌법인데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정도 나와요. 관수원법이라는 말이 몇 줄 나와요. 헌법학자들도 다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걸로 위헌 판결 발언되지 않았습니까?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폐쇄가 짙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여의도하고 세종 충청권을 위해서 갑자기 공약을 내놨다라는 면에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대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세잔 예상 대학 등록금 전면 면제처럼 오케이 약속했으니까 세종시 완전 이전하 국회. 근데 국회만 이전할 게 아니라 정말 서울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육사나 서울대 같은 주요 시설들도 다 빨리 이전해서 지역 균형 발전하고 그 빈자리에 서울의 청년들이나 또 서민들 중소기업들을 위한 뭐 공공주택 단지든 또는 문화공원이든 이런 것들 잘 짓자. 이렇게 우리가 범진보 진영이 받아서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122개 공기업도 지금 이전 안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법률도 현재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뭘 추가를 내놓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그런 비판까지 들을 겁니다. 우리 박진영 앵커님이 국토균형발전 전문가세요. 참 보면 뭐 온데 다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정책에 굉장히 능통하신데 국가균형발전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제 애청자들에서 그런 정보 정도는 제공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진행자 아니십니다. 예. 가끔 오버합니다. 예. 자, 민주당 공약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1인당 25만 원 지원하겠다. 이게 기본소득은 아니고 뭐 그런 지원책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뭐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총선을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을 하려면 민생 토론은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뭐가 어려운가. 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이야기를 할 거고 6대 부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또 6가지 지금 현재적으로 당면한 서민경제, 민생의 파탄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게 주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시한 한시적 지원금이죠. 이제 기본소득하고는 좀 별도로 또 기본소득 정신하고 맥은 닫아 있는데 지금 정말 작년에 국민들께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식료품비 구입 비용을 3%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모든 가구에서 2,300만 가구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가 평균 13만 원 랭으로 나와요. 원래 한 8만 원 정도 냈는데 한 40% 급증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민들이 완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작년에 벌금이 없어서 감옥을 대신 간 분들이 5만 명, 소액 10만 원 이하 소액절도 사건이 9만 건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보험, 적금 해지 최고고요. 개인 파상, 법인 파산, 회생 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힘들어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1인당 이제 25만 원 한시 종급을 주면 그걸 지역에서만 그다음에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 시장, 마트, 슈퍼, 식당에서만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한시적으로는 정말 동네 경제도 살고 서민들도 숨통이 트이는 정말 10만 원이 없어서 5만 원이 없어서 10만 명 가까이가 절도를 하다가 걸렸는데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여야 통틀어서 이번 총선 최고의 공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나머지 10개 못 들어가는 대학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권역별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 좋은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훌륭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방 소멸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 대학에 합격을 해서도 합격하고도 다시 옮겨버리는 비율이 30%가 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지금 충북대학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비가 2,300만 원 정도인데 거꾸로 서울대는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해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서울대 10개 정도를 지방의 국립대들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화시키겠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바꾸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법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공약이고 또 오랫동안 진보 진영 다른 제 야당들도 다 함께 요청해왔던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현재 이제 지방대학 문제가 재정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지금 서울대하고 뭐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싶고요. 또 역으로 이런 이야기가 듭니다. 그러면은 서울대는 이제까지 재정 지원 많이 받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취직 잘 되고 지방국립대는 취직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계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해 우리가 이전하기로 했던 주요 공공국가시설들 120개가 아직도 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역대학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한 기업으로 그다음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으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패키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공약에는 지역 안에서의 대학 안에서의 또 기숙사와 생활 그리고 연구 교수 지원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패키지로 간다면은 진정한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까지 이어지면 지역으로 주거까지 이어지는 공약이 될 수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설명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결국 일자리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지역에 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지역 대학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밑에서부터 버텀업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20년, 30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해왔는데 지역 대학 못 살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다양한 연구시설들 이 R&D 센터 이런 거 만들었지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주십사 그런 차원의 이야기. 그래서 말씀드린 국가의 가장 공공적이고 일할 만한 일자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야 그리고 지역 대학과 패키지로 연계가 돼야 삶의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 사회와 지역 기업들이 그다음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가 10개 권역별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 인서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인재들이 그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예로 똑같은 국가 정책으로 국가가 국립대를 세워서 전국에 국공립대 다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랑 격차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의대 격차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주도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국립 서울대 의대처럼 국립 부산대 의대가 있고 국립 제주대 의대가 있으니까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이나 이른바 서울에 있는 빅3 병원,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중앙병원으로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빅3 병원 가보면요. 응급실도 못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누워 있습니다. 다 그냥 의료 서비스마저도 서울대 의대가 최고다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국가가 동일한 목적으로 전국에 국립대를 만들었고 의대를 만들었는데 다 서울대 의대로만 인재가 쏠리고
환자들이 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또 동일한 수준의 서울대가 전국에 10개가, 20개가 있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의대로 국한해도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응급실부터 줄 서는 일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나 드는 거고요. 프랑스에서는 6.8혁명 이후에 아예 대학 등급 무상교육하고 대학 서열화를 폐지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학 무상교육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학 서열화 폐지는 못 나가고 어쨌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서열 구조를 학벌 체제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키자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서울대 이전까지 같이 발표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대학교로 이름 바꾼 다음에 전국의 주요 시도에 10개든 12개든 15개 만들어서 정말 골고루 인재를 양성하자는 거죠. 1000명의 인재를 양성했다면 10,000명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역에 똑같이 배분해서 이제 양성한다면 아까 말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의미 있는 뭐 하나의 그 검토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워낙 불신이 심해서 그랬어요.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비트코인 등 이 가상자산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비트코인 또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에 한 고등학생이 제가 비트코인 0.5개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잘 살아볼 자신이 있어서 저는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네. 거기 나온 전문가가 그런 가상자산이 언제까지 유행할지 모르고 또 등락이 있으니까 일단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학을 가라 이렇게 권유를 하던데 어쨌든 그 정도로 비트코인 열풍이 있고 뭐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인정되고 있다면 가상자산이 대한민국도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요. 실물 경제가 반영되는 거냐, 실물 경제가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지적은 있지만 저는 그걸 대한민국만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자산 기초자산에서 현물 ETF를 만든다는 거죠. 상장지수 펀드인데 이게 주식 투자와 펀드 투자의 장점을 모아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으로서 그런 부분은 늘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보탠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화가 된 상황이라면은 이걸 좀 제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규제 밖에 두고 이거에 대해 지켜볼 게 아니라 제도화를 시켜놓고 이를 통해 어쨌든 생태계도 조성해주고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강화도 시켜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들어온 제도화된 과정을 겪게 하면서 우리가 좀 제도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의미 있는 정책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오는 다른 게 이야기 좀 한번 짧게 할게요. 코인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구매 대행 사기, 그 리뷰 달아주기 사기가 너무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주당이나 여야 정당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어려우니까 주식을 또는 코인을 또는 뭐 이런 가상자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기범이 엄청 급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엄단하는 대책도 내놔야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여야의 주요 공약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제 군소정당들도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녹색정의당에서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내놨고요. 조국혁신당은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입니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이거 뭐 대통령 지금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주민 소환제가 됩니다. 네. 지자체장에 대해서요. 근데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거든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갖고 만든 거잖아요. 정작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나 대통령 소환은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이 된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 범진보 개혁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거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 법안 발의제도 있어야죠. 지방에서는 조례에 대한 주민 발의제는 있어요. 근데 또 국민 발안 제도는 안 만들어놨어요. 국회가요. 저는 이건 녹색정의당이 잘 제시한 공약을 생각하고 여야 다 이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공약을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조국 신당에서 1호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 또 특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자체가 그 민주당에 대해 범죄자 정당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가 청문회 때도 봐왔고 이후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한동훈 관련 건은 어쨌든 고발 사주 관련한 그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지칭을 했고요. 이 고발 사주를 하기까지 과정에 한동훈의 관여도, 기여도에 대해서는 말해서 뭐 할지 어쨌든 핵심 관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발의 또한 저는 너무 의미 있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지금 제대로 된 기소도 안 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딸에 대한 부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2달간 논문을 5개를 쓰고 전자책을 4권이나 집필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들을 수십 대를 기부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었으나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의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자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본인이 위장 전입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세 안 내려고 그렇게 했던 정말 자범적인 모습을 한동훈이 스스로 보여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다들 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청문회 때 봤던 뭐 모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그리고 뭐 피부양자까지 임대소득이 있는 모친에 대한 피부양자 문제까지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본인이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들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그 잣대로 들여다봤을 때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해 국민들이 효능감을 갖고 인기가 있는 거는 이렇게 제1호 공약으로 한동훈을 바로 저격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 돌풍의 근거의 한 단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정치를 잘못 배운 겁니다. 아무리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도 입만 열면 야당 전현희 대표다들을 극악한 범죄자나 자범이라고 몰고 민주당이 다 무슨 범죄자 정당이고 범죄자를 보고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한동훈 당신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제일 팩트로 확인된 거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앱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앱 경연대회는 앱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 학생이요. 근데 앱 어플을 만들려면 힘들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걸 창의적으로 공익적인 어플을 만드는 학생들이 1, 2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따님이 앱을 2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업체한테, 전문가한테. 그리고 제출해서 2등인가를 했어요. 이거 자범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런 팩트로 이미 확인된 거. 아까 박영선 의원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 여기는 한동훈 집안도 부자요. 한동훈 부인 집안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특권층이에요. 다 법조인들이고. 근데 그 몇십만 원 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줄이려고 제가 교육 목적으로 이장 전입한 사람들을 봤어도 자동차세를 줄이려고 서울에서 경기도 이장 전입한 사람은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자범입니까? 아닙니까? 비밀번호 27짜리는 왜 설정했고 왜 공개 안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는 답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대 후보하고 선의 경쟁을 하고 예를 들면 지적할 거 있으면 깎이면 지적하고 말아야지 그냥 민주당이나 야당이 전부 다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도 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꼭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사실은 범죄자를 사면해서 공천한 정당입니다. 한동훈은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하고 구경을 한 국정원 댓글 경찰 댓글의 당사자들, 뭐 우리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정용선 경기청장, 그리고 특수활동비 김진모 이런 사람들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3차장 때 수사했어요. 기소하고 구형하고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유죄 확정이 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된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특별 사면해주고 그리고 한동훈이 공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공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사면해서 공천해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주고 있는 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자들이 어떻게 민주당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많은 비판을 하셨네요. 의혹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공당이 집권 비전과 담론 수준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전략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이렇게 좀 협소화하는 것이
참 전면화하는 것이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정책 파트 일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여야의 대부분의 공약이 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막 던져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집권을 한다면은 결국 담론이라는 시대 정신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 대한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자꾸 끼워 넣어버리면은 이 국가의 전반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빛나는 공약이 이 물가 재난 시대에 1인당 25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문재인 정부 때는 2번 줬잖아요. 이번에 한 번 하겠다는 건 이건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다음에 대학 무상교육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자녀 이상이면 대학 무상교육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이제 전면 대학 무상교육 가야 된다. 이런 건 의미 있는 경쟁입니다. 아니 뭐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예. 기본소득이라든가 맞습니다. 이제 이 복지의 확대가 이 포괄적인 의미로 진행된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나무당의 공약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의 근거 그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근데 그러면 1년, 2년도 용납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소나무당은 아니다. 즉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공약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권이 앞서게 즉시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누군가 대변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즉시 탄핵을 이야기 못하고 있고 조국신당은 3년 넘기려는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한 물론 사이다 공약이지만 애매한 공약인데 소나무당은 즉시 탄핵 추진했다. 이런 분들도 국민들께 충분히 그 정보를 접하시고 최종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시원한 공약도 있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과 박영선 위원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있다가 뉴스 프라임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 신청하시면요,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내용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드리는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은 강화교동 통통살 16kg짜리입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요, 댓글은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방송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깊이 있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선거 전 마지막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아유, 이제 막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선거도 네네. 아마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틀 동안은 이제 주변 동료하셔야죠. 네. 사전 투표하셨어요? 제가요, 제 네. 인생의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날 네. 새벽 6시에 가서 1번으로 그 투표소에서 1등으로 투표하셨어요? 1등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 인생의 기록을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꼭 투표를 빨리 해야 마음이 네네. 좀 놓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찍 가서 했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1등을 한번 하시죠. 그것도 좋겠습니다. 네. 선출직으로. 좋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 보니까요, 호남권의 투표율이 높고 대구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네.
이게 보수 결집, 진보 결집, 뭐 지역적 차이 이런 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항상 그랬긴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저는 대구가 낮은 게 그쪽에 이제 저기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구가 혹시 외지인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유리. 외지인이 제일 적죠. 외지인이 제일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를 덜 하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저는 그 이유가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렇다고 저기 전남 쪽에 외지인이 훨씬 더 많은 건 아닌데 예를 이번에 들자면 신안군의 50%가 넘었어요. 신안군에 외지인이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외지인들이 꽤 계시긴 계십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빨리 이걸 다져놓고 싶다. 그러고 나서 할 일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투표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가득 담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가 심판에 관련된 이 소망이 물론 이제 역결집도 있겠습니다만은 심판에 관련돼서 투표를 빨리 하고 싶다. 저는 투표가 짱돌이라고 그랬지만 빨리 짱돌 하나 던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 정당에 싹쓸이를 하니까 그럼요. 이 투표의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호남이나 뭐 전북도 마찬가지인데도 거기 투표율이 거기 높잖아요. 이제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근데 정권 심판율이 높고 항상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투표에 맞습니다. 대한 이게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다. 네네. 이런 감각이 높죠. 네. 네.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을 그냥 아주 철석같이 믿으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31.3%를 맞췄잖아요. 네네. 그래서 플러스 40% 해가지고 네. 71.3%가 된다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69%, 70% 사이가 아닐까 했는데 예전에도 3대 4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40%가 나오면은 71.3%, 71.3%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기에도 뭐 상징적인 코드가 있더라고요. 1번, 그렇습니까? 3번, 1번, 3번 찍으라는 거랍니다. 그게. 그러면 럭키 세븐 이긴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저도 그 언저리까지 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투표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반칙 아닌가요? 글쎄, 왜 또 하필이면 대받침하는 동네에 가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요새 이제 PK가 가장 이제 접전지니까. 완전히 접전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그쪽은 또 본인이 아끼는 또 후보,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런 후보도 있고. 네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또 더군다나 이제 뭐 부부가 같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좀 어렵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에서 하면은 부부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용산에서 하는데 혼자 가면 거 이상하지 타 지역 않겠어요? 가면 혼자 출장 왔다 이런 출장 느낌 왔다라는 주려고 거고. 했다. 네. 근데 네. 여태까지 출장 갔다 하더라도 네. 아니 부산에 출장 가는데 그 뭐 저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저기 뭐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현장에 가서 투표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참 이 관권 선거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날 부산 대학병원에 가서 그렇죠. 네. 그 선심성 공약 아닙니까? 약 4,700억인가를 지원을 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뭐 이제 견제죠. 그 견제기도 견제를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화면을 다시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는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러셔도 대파 민심을 이길 수 없거니와 심판 민심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나타나실까요? 본인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그 보고된 그 결과 투표 자료를 후보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네. 문제가 심각해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자료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자료가 약간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썰이 돌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통령은 조금만 더 잘하면은 뭘 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사전 투표하는 날에도 왜 거기 저기 용산에 어린이 정원에 또 나타나셔서 사진도 찍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사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선거 때까지는 이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나타나지 말라. 근데 말을 안 들으셔. 그러니까 본인 얼굴로 원래 치르겠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본인이 나타나면 도움이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시는 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네. 그분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초인적 세계관? 네, 네. 본인이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아니면은 받았습니다. 뭐 영웅적 세계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홍보물 대통령 홍보물을 그 저기한테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보라 그런 것도 보면은 거기도 결단하는 대통령이 제목이 결단하는 거 아니야. 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본인이 무슨 소명 내지는 천명을 네. 지금 받들고 있다 이런 계시를 받은 생각을 느낌이에요. 계시를 꼭 그런 느낌이야. 네. 그런 느낌. 아니면 또 김건희 여사가 내가 못 나가니까 당신이라도 빨리 나가서 보여줘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참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결단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를 절단내는 대통령 같아요. 자, 금방 우리 부산 이야기를 했는데 장해찬 후보가 지금 사전 투표도 끝났기 때문에 네. 사퇴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어저께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는 네. 사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저께까지도 그 정영욱 후보가 뭐 선대위원장 자리 비어 있습니다. 이는 뭐 페북도 띄우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봐야죠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뭐 정치적 파장의 문제 또는 뭐 극단적으로 돈 문제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해찬 의원 젊으니까 이번에 안 뜨더라도 이렇게 당에 만약 본인 때문에 당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기회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기회를 바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장해찬 후보로서는 이번밖엔 기회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장해찬 같은 분이 어떻게 후보가 됐겠어요? 네. 전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아마 돈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 나오는 그 지지율이 한 18% 정도 나오니까 15%만 넘으면 여태까지 쓴 돈을 돌려받을 수가 네, 있잖아요. 환급받죠. 상당 네. 부분.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에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올 수 있다.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오셨는데 대통령이 내려와서 장해찬 지역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설마 그런 일이 있을지는 않겠죠. 네. 뭐 혹시가 또 한 카드가 유일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가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럼 뭐 지금 다른 카드는 없잖아요. 네, 네. 원래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사 쪽에서도 상당히 뭐 네.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워낙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가 난감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말에 대전 충청권을 쫙 돌았습니다. 결국은 대전 충청권이 접전 지역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도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부산도 디비졌지만 디비졌다. 지금 이게 충청권에까지 상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 대전이나 그래도 이제 도시권들은 꽤 유리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도 지금 이제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쪽으로 유리해지고 있다. 네, 보은이나 이거 왜냐면 솔직히 뭐 옥천 보은 같은 데는 저희 포기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박덕흠 이재훈 후보 이재한 후보 네, 네. 뭐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네네.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공주에서도 정진석 후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윤핵관이나 아니면은 국힘의 오래된 다선 중진 토호들 예. 이런 사람들까지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뭐 저기 뭐 빨간불이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간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보호녹청 영동하고 이제 공주 공주. 부여 청양을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저기는 어떻게 보세요? 예산 홍성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마한 거기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네네. 거기도 근데 양승조 의원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 네. 거기도 끝까지 봐야 될 때입니다. 거기 세 군데도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양승조 전 지사하고는 국회의원 생활 같이 해보셨죠? 같이 했나 아닌가는 같이 했습니다. 네네. 같이 했는 18대 때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저기 그 선거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저기 우리 성실하신 좋죠. 성실하고 아주 좋은 분이죠. 이번에도 네.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뤄내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후보들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부산 박수 후보들? 드리고. 부산 후보들이 네. 어저께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부산에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안 띄는 후보 6명이 쫙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거기서 그 서운숙 최고위원 네. 부산시당위원장 아니에요? 네. 그분의 리더십이 엄청나고요. 네. 부산 갑인가 그렇죠. 그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경태 의원. 저 이재성. 그 양반은 또 무슨 뭐 계산 통계학과 나와가지고 네, 수학 네. 문제 네. 잘 푸는 거로 요새 막 떴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상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번에 그런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하게 됩니다. 네. 부산의 민주당 후보들이 네. 고품격이에요. 네. 예, 많이 이제 정치적 경험도 아니 풍부하시고. 저도 그런 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부산과 PK 거기서 왜 돌려막기 했잖아. 이쪽에서 네, 네, 빼가지고 저쪽에 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맥히고 있고요. 거기다 또 새롭게 거기에 넣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있잖아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사람들이 네, 네, 많아요. 네. 근데 우리 당 민주당 후보들은 아주 어떻게 그 파이팅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재훈 후보는 네네. 영입 인재 2호입니다. 네네. 근데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냥 여기 장렬하게 전사하러 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러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해보겠다. 이러다가 이런 또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하는데 그런 씩씩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파이팅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산 갈매기들이 좀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대남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대남들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근데 그 이대남 중에 나이가 이제 조금 넘어서 30대 남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마음 둘 데가 참 없을 거예요. 네. 윤석열을 지지했으나 도저히 그쪽은 못 찍겠고 이준석을 좀 믿고 지지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고 그렇다고 또 그동안 조국 혁신당을 찍으려고 그러니 또 그쪽은 내로남불이라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해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럴 텐데 그런데 마침 또 김진 전 논설위원이 나와서 야. 젊은 사람이 망친 거를 뭐 노인들이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저쪽은 못 찍겠고 저는 마지막에 아마도 이준석 개혁신당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좀 비례 있다는 같은 생각을 경우는 좀 비례 뚫릴 같은 것 경우는 같고. 그쪽으로 좀 결집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의외로 조국 혁신당으로 또 2030들이 모이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중도파들이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거는 마지막까지 이번에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세대별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여성 남성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마음 둘 때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정치란 변화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네네. 이게 선거를 통해서 내가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희망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2030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차악이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아니면은 뭐 차악이라도 이렇게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2030 남성이 과거에는 민주당 표밭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게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대선 생각한다면은 민주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떤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저거 해야 됐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이른바 페미니스트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거를 한 10여 년 또 네네. 김대중 대통령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심했던 게 아마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이준석 국힘에서 굉장히 잘 이걸 이제 빼왔고, 그거를 공격했던 게 사실 조국 케이스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표 때문이 아니라 2030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게 해도, 그 다음에 이 젠더 갈등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일부러 젠더 갈등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부추겨 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역으로 민주당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이 젠더 갈등이 없는 통합적 노력들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거는 확실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균형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젊은 쪽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갖는 이 소외 의식보다도 남성들이 갖는 소외 의식이 훨씬 더 좀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또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있어요. 이번에 만약 90년대생의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대표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비례대표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좀 길게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네. 200석 이야기입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요새 맨날 밤에 또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이제 저한테 와서 맨날 이렇게 하고서 200석입니다. 이러고서 다니는 이제 유권자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당인으로서는 그 네. 기대보다는 이제 좀 안정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범진보 민주 진영이 네.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반윤 진영까지도 포함을 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윤 진당까지 포함해서 200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역결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90석에서 99석 사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사실 각기들 다들 이제 뭐 시나리오는 다들 짜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왜냐 200석이 넘었다 그래서 갑자기 쫙 모여가지고 우리 탄핵합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00석이 넘는 그야말로 여당의 대참패가 됐을 때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고요.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다. 오히려 솔직히 이제 악몽을 꾸는 이유가요.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라서 하여튼 국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율하고 화해하는 법보다는 더 막 가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집 부리고 더 불통하고 더 폐악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100석이 넘어가면 그래 탄핵은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막 나가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걱정이 오히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있어야 되죠.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200석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심판의 마음이 있는 건지를 아니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몇 가지의 특검법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근데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최상- 제의되더라도 어. 통과되니까요, 이제. 네네. 이제는 최상병에 관련된 거, 김건희에 관련된 거, 저기 대장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고발 사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네. 한동훈 특검법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특검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게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200석 넘어가면 당장 관건 선거에 대한 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동안에 지금 24번의 민생 토론회 한 거라든가 조금 아까 우리가 읊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건 선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얘기가 될 거예요. 관건선거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부에 자료 제출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대통령실의 특정 의도에 의해서 기획됐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파악해 볼 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들 같은 네, 네,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거 아마 그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장 국정조사에 그 최상병에 관련된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네. 지금 최상병에 관련된 건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이 있죠.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이제 그거를 특검을 할 텐데 특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이제는 진술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거기서 그동안 어떤 불법이나 어떤 편법이나 국기문란 사건이 어떤 나올 수도 국기문란 있다는 사건이 거죠.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드업 해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죠. 네. 그걸 해나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동훈 외국에 못 나가게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학은 무슨 유학입니까? 출국 유학 본인도 안 하신다 그러는데 출국 금지 해야죠. 네. 출국 금지 할 수 있도록 저걸 만들어야죠. 그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데까지 네. 뭐 한 한 두 달 달, 반?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네. 그 기간은 21대 국회잖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좀 역할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특검법은 어차피 최상병 특검법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만약 거기에 거부권이라든가 뭐 이거는 아직 200석이 못 넘을 테니까 이렇다 그러면 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2대에 다시 해가야 되고요. 사실 21대의 마지막에 국정 최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는 국정조사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확실하게 해두고 가는 게 그게 뭐냐면 조금 씻김굿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관건 선거에 대한 국정조사 네. 이것까지는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게 자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빌드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루트와 개헌 루트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루트죠. 완전히 다른 루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개헌에 관련된 굉장히 풍성한 논의도 21대부터 벌써 아마 이제 당선자 꺼내야죠. 그룹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야, 무슨 일이 벌어나지? 혹은 대통령께서 또 무슨 일을 벌이시지는 않을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실 그동안 눌러놓은 물가, 그동안 눌러놓은 온갖 피해 풍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권을 이용해서 네. 사정 정국을 캐비넷은 당연히 열립니다.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캐비넷은 그러니까 가령 200석에 조금만 많이 넘지 않는 하도록 10명만 쳐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하죠.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도 벌써 이미 고발된 후보들이 있거니와 야당 당선자들을 향해서 상당한 부분의 뭐 고발 고소 또 캐비넷 네.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뭐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쭉 있던 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여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야당의 리더십이야 뭐 아주 강고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플러스 조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라포를 이뤄가면서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 것들일 테고요.
이른바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당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 건가? 여당의 리더십 할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없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선대위원장 다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이 그쪽에 파트너를 찾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봐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하신 네. 개헌 국면의 이야기, 네. 국정조사의 이야기에 정부와 다른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네. 그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당으로서는 솔직히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여태까지 떠오르지 않았던 유승민이나 아니면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쪽에서 리더십 경쟁이 있을 텐데 안정된 리더십을 만들기에는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살아남는 중진들은 아마 리더십 꿈을 다 꾸고 있겠죠. 그렇겠죠. 안철수? 아니면 안철수 나경원?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 권영세? 알겠습니다. 네네. 쉽지 자,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는 하는 마지막 방송이 그렇네요. 같은데 그렇네요. 인사 말씀 짧게 좀 해주시면. 지난 한 두세 달 이거 했는데요. 일침하러 왔지만 하여튼 선거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큰 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또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조회수는 좀 많이 제가 나왔습니다. 기여를 한 것 네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대한민국 투표하십시오. 어떤 정치인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김진애 의원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프라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